네, 반갑습니다. 올해 전주영화제에서는 한국영화 100주년 맞이해서 21세기 영화 가운데 주제나 영화 필름법면에서 아주 담대한 시도를 했던, 하지만 당대에는 덜 이해받았거나 오해받았던 그런 영화들을 소개하는 섹션을 마련했는데요. 그중에서 이 복수는 나의 것은 가장 중요한, 21세기의 가장 중요한 영화 중에 한 편이고, 이렇게 박찬욱 감독을 옆에 모시고 대화의 시간을 갖게 돼서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박 감독님께서 요즘 잘 아시겠지만 너무 바쁜 해외 일정으로 인하여 못 오실 뻔했는데 억지로 짬을 내서 오늘 하루 큰 박수를 맞아주세요.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들리세요? 들리세요? 이런 영화 보여드려서 죄송하고요. 보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꽃피는 봄날 5월에 참 어울리는 영화 잘도 선택하셔서 뭐라고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어저께는 서울 영상자료원에서 리틀 드러머걸 상영, 극장 상영을 전체 관객과 함께 전체를 보고 GV도 하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또 한참 전에 만든 영화를 다시 보고 관객 여러분과 대화하는 자리를 또 갖게 돼서 이렇게 최근 작품과 예전 영화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아주 독특한 경험을 처음으로 해보고 있습니다. 리틀 영화에서. 그건 뭐 저만의 수회이겠고, 여러분께서 어떻게 보셨는지, 이 영화 처음 보는 분들 계실 테니까 그분들 말씀을 좀 듣고. 객석에 마이크 넘기기 전에 주제가 되는 것만 간단히 이 차원에서 여쭤볼게요. 사실 저희가 이 복수는 나의 것까지 몇 번째 하는 집인지 모르겠는데 10년 동안 일만 한 번씩 하고 일만 한 번씩 하고 그랬는데, 저도 저기 극장에서 안 봤지만 이번에 다 얘기를 해서 다시 좀 봤는데, 역시 다시 또 생각이 드는 게, 이 복수는 나의 것이라는 영화를 전후를 해서 한국 영화에 흥행 스코어와 상관없이 상당히 많은 영향을 끼친 어떤 변화에 축이 되는 영화라는 생각을 새삼 하게 됐는데, 일단 그 연기 스타일이 굉장히 달라졌다. 복수는 나의 것에 영향을 받아서. 그리고 사운드가 뭐 그 당시 기술적 조건에서는 가장 섬세하고 여러 가지 시도를 했던 그런 영화였다는 생각이 들고, 표현 면에서도 지금 약간 바꾸셨는데 스타일을 복수는 나의 것 이후로 이 당시의 표현법이 그 당시 한국 영화 별로 없던 표현법이었다 이런 생각을 새삼 하게 돼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기억이지만 그때 뭐 김지훈 감독이나 뭐 배우 최민식이나 이런 분들 사석에서 추격받았다 그러고 뭐 이러면서 그들 사이에서 회자되는 그런 화제의 영화였습니다. 오늘 다시 극장에서 보셨죠? 어떠십니까? 그때 이제 작정하고 저런 영화를 만들겠다고 계획을 해서 한 것이라서 아주 분명한 스타일상의 방향을 정해놓고 한 것이었어요. 제가 이것의 바로 전 영화가 JSA라는 작품이거든요. 그 영화는 아시다시피 좀 감정적으로 고양되는 순간이 많고, 좀 카메라가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카메라가 인장물에 밀착해서 그 감정을 함께 느끼려고 하는 종류의 영화였죠. 그런데 이제 그런 작품을 하고 나서 다른 접근을 하고 싶었고, 소재
소재에서도 한국 대중문화에서 잘 다루지 않았던 당시만 해도 남한 사회의 계급 문제를 좀 비정하게, 건조하게 이렇게 다뤄보겠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소재와 어울리는 접근법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광각 펜슬을 많이 쓰고 아주 반드시 필요할 때 빼고는 카메라 움직이지 않고 클로즈업 또 꼭 필요할 때만 근데 할 때는 아주 과감하게 가까이 가고 그런 식의 프레임이 딱 요지부동으로 있으면 배우들이 그 나갔다 들어왔다 그런 식으로 그래서 바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이해 못 보지만 볼수록 행복하고 또 상상하게 되고 그런 거. 카메라가 많이 그 인물들을 자세하게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자면 빈 것이 많죠. 안 보여지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소리로 많이 표현하겠다 생각. 미니멀하게 그것을 표현하겠다. 연기도 아주 억제된 연기, 거의 그냥 표정을 보고 있을 때가 그런 연기. 뭐 이런 것들이 다 좀 철저하게 수행되는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독하게 하긴 한 것 같고 폭력 묘사에서도 물론 어떤 것은 이제 폭력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자세히 보여주지 않을 때도 있고 예를 들면 신하균이 그 야구방망이로 사람의 머리 몸도 가니까 잘 안 보이잖아요. 이런 그 안 보이는 것들도 있고 또 어떤 거는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기도 하고 충격적으로. 근데 이제 전체적인 분위기는 굉장히 잔인하고 인정사정 없는 전혀 그 영화 그 대중 영화라고 해서 그 사정 봐주는 법이 없는 가차 없는 요소. 지금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제가 여태까지 영화를 해오면서 후배 감독들이 저한테 와서 당신 어떤 영화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 당신 어떤 영화 때문에 내가 감독 일을 할 마음을 먹었다. 이런 말을 할 때가 있는데 그게 제일 많이 나온 작품 바로 이 영화였어. 그래서 이게 뭐가 그렇게 다른 영화에 비해서 그런 거야 지금도 궁금하긴 한데 뭐 그때 좀 놀라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뭘 좋아하시면서 뭘 본다고 또 이렇게 그 연기를 하고 그러세요. 이 다른 영화들하고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또 상대적으로 이 영화도 특별한 측면도 있는데 그 당시에 그 송강호 씨는 진짜 젊은데요. 지금 보니까 완전 청년이네. 특히 강호 씨가 더 그래 보이죠. 깜짝 놀랐어. 너무 잘생겨. 강균이는 뭐 지금이야 그때는 비슷한 것 같은데 강호 씨는 진짜 이 영화에 어울리는 표현은 아니지만 섹시했네요. 현재적 관점에서 다시 이제 조금은 그런 식으로 이제 볼 수밖에 없는데 제가 요즘 특히 요즘에 한국 영화와 상당히 비교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특히 우리가 쇼트라고 하는 거, 한 화면이 어떻게 구성이 되고 어떻게 연결이 되면서 어떻게 긴장과 이 확장성을 가지는가에 대해서 다시 봤는데도 여전히 시간의 흐름에 전혀 굴하지 않는 굉장히 정교한 장치들이 있다는 생각을 거듭하게 됐는데 이를테면 화면 안에서도 계속 대조가 있고
그것들이 또 대꾸를 이루면서 어떤 화면들에서 메아리 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추진력에 가는 걸 다시 한번 느꼈어요. 예를 들면 뭐 애를 유기했잖아요. 그 아이를. 그리고 그 오누이가 막 리우가 막 눈을 씻겨주잖아요. 아주 약간 행복한 수치일 수도 있는데 아주 평화로워 보이는. 컷이 되면 동진이 혼자 차를 몰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옆에는 아이가 없고. 다시 또 커트가 되면 이번엔 그 아이를 시키고 아이가 씻겨주는 그런 장면이 커트가 되면서 앞장면 씻겨주는 거하고 좀 대꾸를 이루면서 반복이 되고 또 그다음에 뭐 동진이 그 류한테게 당하는 장면 다음에는 컷이 바뀌면 아이가 아주 행복하게 TV에서 애니메이션 영화를 보고 있어요. 그러면 그 류가 들어와서 마치 삼촌과 조카처럼 뭐 야구 중계 폈다가 뭐 서로 다정하게 놀고 있고 근데 샤워 소리가 막 들리면서 샤워하고 있다고 얘기하면서 그러는데 또 눈에 들어가 보면 누나가 자살을 하고 있고 그 소리를 못 듣는단 말이에요. 그럼 화면이 쫙 이렇게 팬링해서 올라가면은 부감으로 동진이 마치 류의 비명소리를 대신하듯이 엄청나게 비명을 지르고 있고 그래서 또 커트가 바뀌면 이건 아이가 막 울고 있어요. 그걸 에코 효과처럼. 그러면 옆에는 앞에서는 류가 멍한 표정으로 있고 누나가 뭐 죽은 육체가 있고 컷 바뀌면 뭐 밤에 안개가 있는 그런 걸 커서 마치 메아리가 그런 그 터져나가듯이 이런 식으로 화면이 계속 추진력 있게 전개되는 이런 구성은 화면 구성은 당시에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영화 감독 박찬욱 감독이 되게 개발을 했구나 라는 걸 그 당시에 느꼈는데 다시 한번 이번에 보면서 그런 효과가 되게 놀랍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말씀드렸다시피 미니멀한 구성이고 미장센에서도 그렇고 최소인 것처럼 보이죠. 정말 최소한의 요소가 카메라 움직임이라고 보는데 근데 그것으로 그런 미니멀한 기술적인 좀 기교적인 그런 방법으로 많은 것을 담아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샷이 인물과 거리가 있고 또 테이크도 길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가만히 지켜보게 되잖아요. 거리감을 갖고 관객이 가만히 지켜보고 집중하게 되죠. 그 집중하는 하나의 샷 안에서 여러 가지 볼 것들이 있고 그리고 선택해서 이것들을 볼 시간이 주어지고 거기서 어떤 긴장이 만들어지고 이 하나의 샷 안에서는 좀 모든 것이 느리게 돌아가는 느낌이에요. 보통의 영화 같았으면 앞뒤를 좀 잘라냈을 법한 그런 그 여백의 시간 같은 것들을 넉넉하게 앞뒤로 부여해서 이렇게 느리게 천천히 가는 것 같이 하나의 샷들은 구성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샷으로 넘어갈 때에는 보통 우리가 고전적인 영화 문법에서의 그 느껴지지 않는 편집이라는 그런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언제 이게 컷이 이루어졌는지 잘 모르게 아주 자연스럽게 보는 거죠. 그런 것을 최대한 좀 안 하려고 했어요. 어느 순간에 컷이 이루어지는지 단절감이 딱 느껴지게 딱 잘라지고 어디로 가는 거죠. 근데 그 컷이 이루어진 그 순간에는 굉장히 과감하고 빠르게 뭔가가 큰 동안에 생략되고 확 가버려요. 아주 대단하게. 그래서 그 진행은 굉장히 빠르게 느껴집니다. 좀 지나칠 정도로 빠르게.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지? 뭐가 큰 게 하나 없어진 것 같은데? 라는 기분이 들 만큼. 그런 효과의 대조가. 그러니까 즉 하나의 샷 안에서는 뭐 거리가 멀고 지속 시간이 길고 모든 게 천천히 벌어지는데 샷과 샷은 아주 빠르게 비약된다. 라는 것이 이 두 가지 요소가 충돌해서 빚어내는 이상한 믿음감 그런 것이 저에게 이제 제일 중요한 형식상의 요소라고 봤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게 대두되는 게 이제 소리의 활용이죠. 소리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또는 끊기고 다른 것으로 넘어가는지 전혀 다른 상황인데 어떻게 연결되어서 이미지로만 봐서는 큰 단절인데 소리로는 연결. 그렇게 해서 생기는 또 하나의 이질적인 효과 이런 것들을 노리게 된 거고요. 이렇게 샷이 멀고 길기 때문에 소리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생기는 겁니다. 그 관객이 여느 다른 영화에 비해서 이것은 소리를 더 잘 들을 수 있는 영화예요. 그게 좀 뭔가 느리고 화려하게 막 돌아가는 게 없고 샷이 빠르지 않기 때문에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먼저인지 저도 모르겠어요. 소리를 더 집중하게 만들려고 이런 편집을 했다고 할 수도 있고 반대일 수도 있는데 하여튼 이 영화는 정말 소리에 거의 목숨을 건 영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이 사운드 디자인 하시는 분과 촬영하기 전부터 이 얘기를 많이 하고 그래서 소리를 만지는데 제일 도움을 드리는 것 같고 이 김석원 대표님이라고 사운드 디자인 하시는 분 지금도 이 제품 가장 자랑스러운 세계 대표자로 생각하고 계시고 제가 스토커를 만들 때 사운드 디자이너가 이 작품의 사운드 디자인 하신 김석원 대표님의 스승이셨거든요. 그래서 미국인이죠. 그래서 그분도 이 영화에서의 사운드를 정말 인정했다고 인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들어보니까 이 극장에서 볼륨이 굉장히 아니고 약간 큰데 그래서 예를 들면 전화벨 소리 같은 게 약간 좀 지나치게 크더라고요. 근데 그런 몇 가지 좀 지나치다 싶은 순간 빼놓고 소리가 약간 큰 느낌이 좀 좋았습니다. 예를 들면 초반에 그 신하균이라는 공장에서의 엄청난 그 괴물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관객을 압박하는 느낌을 제대로 줬기 때문에 오늘 관람 경험 좀 괜찮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이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만 더 여기 없으니까 하나 정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옛날에 하면 재수없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지금 공장 장면 얘기하니까 제가 생각이 나는 게 그때 시사를 좀 늦게 가가지고 그때 기자 번호가 별로 없어서 제가 CJ에 시사실에서 봤거든요. 그 공장 장면에서 제가 무장 해제가 됐어요. 처음에 계속 점프하면서 어린 놈이 이제 성년이 된 놈이 보여주고 내레이션 깔리고 그러다가 갑자기 사운드 갑자기 정경화되면서 유가 이제 어벙한 표정으로 이렇게 의사 만나고 그러면서 사운드에서 노동하는 현장에 몸에 압도당하고 이러면서 사운드의 주관적 기점이라고 할까? 그런 식으로 해서 공장 밖으로 나온 장면에서 제가 무장해제가 됐어요. 박찬욱 감독님께서 무슨 벼락을 맞으셨나? 갑자기 이렇게 한 번에 점프를 해서 진짜 훌륭한 영화를 만들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끝까지 감동이 유지가 돼가지고 저희가 무뚝뚝한 관계란 말이에요. 의사표시 실제 안 해요. 교육을 그렇게 받고 자랐기 때문에 그래서 술 취하면 조금 얘기해요. 이렇게 의사표시를 하는데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별로 그런 성격이 아닌데 이거 의심할까 없는 걸작이라고 제가 낯가지러서 그런 얘기 진짜 안 하는데 제 평범 인생에서 유일한 단 한 번에 찬사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또 답 안 해도 된다고 그랬고 고맙다 뭐 대충 쿨하게 또 응답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문자 하지 마세요. 그러면 다음 작품한테 또 기대하게 돼요. 우리는 왜 안 오나? 사람이 어떻게 맨날 걸장난치고 무슨 기계도 아니고 어떻게 걸장난치고. 예, 사운드 얘기 하나만 더 하자면 이게 신하균 씨 연기하는 캐릭터가 청각장애인이잖아요. 그래서 또 그렇기 때문에 사운드 더 신경을 쓰는 영화를 만들고 싶었고 그의 시점샷에서는 소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웅하는 그냥 인형 같은 그런 효과가 있고 그런 샷이 중간중간에 끼어들고 나머지 샷들은
굉장히 과감하고 좀 섬세한 소리, 좀 약간 과장된 것들이 있는 그런 소리가 전체적으로 있고, 그래야 중간중간 그 류의 시점에서의 그 침묵이 두드러질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 공장을 그 장소를 로케이션 스카우팅을 할 때에도 기준이 그거였어요. 어느 공장에 소리가 크다, 소리가 크게 설정을 사운드 디자인을 해도 괜찮게 보일까. 그래서 다들 귀 마개를 하고 있죠, 노동자들이. 그리고 막 돌아가는 것이라고, 그리고 그 나사, 그 생산하는 나사나 리벳 같은 것들인데 그것이 바다에 깔릴 때 소리, 이런 것들이 아주 과장되게 울리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시각적으로 봐도 그 소리가 그렇게 커도 되겠는 그런 문제는 상당히. 이제 좀 시간이 돼가지고 제가 더 이상 물으면 여러분들 미워하실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질문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좀 손을 들어주시면, 저 모자 쓰신 분부터 질문을 좀 주세요. 그 이마무라 슈에이 감독님 그 영화에서 이제 제목을 채용하셨는데, 제가 오랜만에 저도 영화를 봤는데 이마무라 슈에이 감독님 영화보다 훨씬 강도가 다시 느껴졌는데요. 그 감독님 복수 3부작 중에 이제 첫 번째인데, 원래 3부작을 의도하고 만드셨던 건지, 아니면 이 복습 나의 것을 만드시고 나서 흥미를 느끼셔서 3부작을 만드셨는지 궁금하고요. 개인적으로 짧게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 영화 단점을 찾으려고 했는데 찾을 수가 없었는데, 제가 느끼기에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웠던 거는, 초반에 그 라디오 사연을 보낼 때 일반적인 라디오 사연 같지 않고 너무 이렇게 편지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너무 포괄적으로 다 소개를 해서, 좀 그게 실제 라디오에서는 그렇게까지는 소개를 안 한 시점이나 그런 게 조금 그랬었고요. 그리고 배두나 그 조직들이 와서 복수를 할 때도 이미 관객들은 배두나 조직이 와서 복수를 하는 거라고 눈치챘을 것 같은데, 거기서 나레이션을 한번 더 쓰셨단 말이에요. 개인적으로는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웠는데, 감독님 다시 오랜만에 보시면서 혹시 아쉬웠던 점은 없으세요? 우선 제목은 이마무라 쇼헤이 감독의 복수 나의 것이라는 영화가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그것조차도 성경의 한 구절에서 가져온 것이고, 이마무라 감독님의 영화 이전에도 그런 제목을 가진 영화도 있었어요. 미국에. 그 IMDb 검색해보면 여러 편이 나옵니다. 어차피 그것은 이마무라의 제목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뭐 괜찮다고 생각했고요. 말하자면 제가 이마무라 쇼헤이의 영화에서 밀려온 제목이 아니라 성경에서 밀려온 제목이라고 할 수 있겠죠. 복수 3부작이라는 것을 이때는 전혀 생각 안 했고, 왜냐하면 올드보이라는 그 원작 만화를 읽기도 전이었습니다. 올드보이를 발표한 다음에 제작 발표인가 그때 얘기가 생각이 났어요. 세계에 3부작을 완성하겠다. 왜냐하면 기자분들이 자꾸 왜 복수일국을 또 만드냐고 그러는데, 복수일국 연달아 2개 만든 게 뭐가 이렇게 대단한 일인가 싶어서, 워낙 그 영화의 흔한 그런 주제잖아요. 그래서 나는 3부작 만들 계획이에요. 한 김에 얘기를 해버려서. 지금 봐서 아쉬운 것은 엽서 사연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저는 그 당시에 라디오 엽서 사연 그런 통이 아닌가 생각해서 그냥 썼는데, 잘 그러시 지적하시는 내줄 수도 있고, 저는 일단 영화 시작할 때 세팅을 좀 효과적으로 해보고 좀 독특하게 해보려고 그런 방법을 사용해 보시고, 그리고 그 조직, 부정부주의 그 테러 조직의 사람들이 나타났을 때 영국 사연미의 보이스오버가 사용된 것에 대해서는 아차 싶더라고요. 그건 사실 몇 년 전부터 좀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 당시에는 이걸 개봉할 때에는 주변 사람들이 이거 모를 거라고 막 저 사람들 도대체 처음 나오는 영화 끝나는데 처음 보는 인물들이 나와가지고 저게 뭘 하나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있고 그러니까 관객이 정말 영문을 몰라 할 거라고 그래서 정말 고민 많이 해서 넣었다 뺐다도 해보고 별짓을 다 했어요. 그 차영미의 그 대사를 거꾸로 돌려보기도 했고 단어 하나하나 분절해가지고 뒤섞어서 그 분명히 배두나의 입으로 발설된 단어들인데 문장이 연결이 안 되게 뒤죽박죽의 문장 그런 것도 해보고 별짓을 다 해봤어요. 그런데 좀 우스꽝스럽기만 하고 더 혼란스러울 것 같아서 아예 안 하든가 이렇게 하든가 둘 중에 하나다라는 결론을 내렸는데 그때만 해도 이 영화가 이렇게 흥행이 안 될 줄은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좀 관객이 좀 이게 상업 영화로서 대중 영화로서 그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으로 좀 과잉한 설명을 과잉 친절 설명을 어떤 것이죠. 이렇게 흥행이 안 될 줄 어차피 안 될 줄 알았으면 안 했을 텐데. 네, 또 다른 분. 염색, 머리 염색하신 안경 쓰신 분. 네, 일단 감독님 미장센을 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영화를 시작하게 된 학생 중 하나입니다. 네,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거는 영화 내에서 초록색이나 옥색으로 된 화면들이 되게 많았고 그런 미장센들을 많이 넣으셨는데 혹시 감독님이 생각하실 때 초록색은 어떤 이미지였는지 그리고 영화 내에서 어떤 이미지를 구축해내기 위해서 초록색을 사용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시작은 이게 이제 도시에서 시작되는데 이 남매의 고향은 시골이고 거기에 누나를 붙고 영화의 맨 처음도 그런 그림 어린 남매가 장난치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런 도시와 시골의 비교가 계속 이어지는데 우리가 떠올리는 그 자연, 시골, 농촌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실제로 이 계절에서 우리가 찍었을 때 지배적인 색이잖아요. 녹색 그것을 먼저 떠올렸고요. 그런 물과 나무의 싱그러운 녹색 그런 것에서 떠올리는 우리가 자연, 생명, 탄생 뭐 이런 아주 긍정적인 연상을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좀 반대로 쳤습니다. 도시에서의 그 녹색들은 그게 부패한 것 같고 곰팡이 핀 것 같고 그렇죠. 공장에서의 형광등이라든가 그 뷰의 녹색머리 그게 그 누나를 묻고 그 유선이 꼬마아이가 익사하는 장면에서 보면 뮤가 강에 이렇게 서 있는데 그 뒷모습에서 보면 배경에 녹색 산에 녹색 숲이 있고 그것과 겹쳐서 뮤의 녹색 머리가 있고 또 강물이 있고 거기 반영된 그 일렁일렁하는 반사되는 빛들이 있는데 그것이 뮤가 입고 있는 옷에 불규칙한 그 줄무늬 이런 것하고 아주 잘 매치되거든요. 그것이 하나의 그 뒷모습으로 서 있는 그 롱샷이
영화 전체를 요약하는 중요한 이미지였는데 그런 옥색이 바로 그런 작용을 하게 하려고 설정했습니다. 네, 좀 검은 티셔츠 입으신 분 마이크 좀 갖다 주세요. 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시나리오 작업을 하실 때랑 이제 촬영에 들어간 이후에 그리고 촬영이 끝난 다음에 이제 편집을 하실 때 그리고 편집이 다 끝난 뒤에 이제 영화가 완성된 다음 그 네 단계에서 이제 영화에 대한 구상을 계속 하실 텐데 그 영화에 대한 구상과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감독님이 이제 시나리오 작업할 때 생각하셨던 거랑 이제 촬영하고 이제 그때 단계마다 생각하셨던 것들이 어떤 식으로 변화하시는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했습니다. 이 영화를 만드실 때. 그거는 좀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너무 방대한 이야기가 될 텐데. 되게 각본을 쓸 때와 영화를 만들 때 제일 큰 차이는 배우에게서 시작되죠. 쓸 때는 누가 이 연기를 할지 모르기 때문에 물론 희망하는 배우가 있을 수는 있는데 저는 가급적 그러지 않으려고 하는 편이에요. 예를 들어서 송강호가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썼다가 안 하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 안 하려고 해요. 차라리 꼭 정말 머릿속에 그리고 싶다라고 할 때는 정말 그냥 아무나 예를 들면 뭐 우리 큰아버지 또는 또 죽은 어떤 배우 뭐 이런 그냥 아무나를 그러니까 그 이미지라든가 성격 같은 게 어울린다 싶은 그런 캐스팅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을 떠올리면서 쓰죠. 그런데 이제 캐스팅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배우에게 이제 맞춰서 각본이나 촬영용 스토리보드 이런 것들이 거기에 맞춤으로 변경돼야 되고 그 과정에서 각본도 바뀌게 되는 것이고 대사도 바뀌고 배우하고 이제 대화 많이 해야 되니까 배우의 생각도 들어보고 그러다 보면 어느덧 조금씩 바뀌어져 있죠. 그 다음에는 그다지 다른 게 없어요. 그냥 제 경우는 워낙 저는 각본대로 찍는 편이고 지금 말씀드린 배우들 같은 거 빼놓고 거의 각본대로 찍고 스토리보드 만들어서 그대로 거의 찍고 거의 그대로 완성이 돼요. 프리프로덕션 때 시간을 많이 쓰기 때문에 별 변화는 없습니다. 네, 좀 뒤쪽에서 받아볼게요. 저 검은 옷 입으신 네네네네 예. 마이크 갖다 주세요. 저기 손에 휴대폰 들고 계신 분. 안녕하세요. 저는 복수는 나의 것이라는 영화를 너무 좋아해서 몸에도 새길 정도로 이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이고요.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그 유선이가 죽었을 때 그 자막으로 물가 멈칫하잖아요. 물에 뛰어들지 못하고 저 물은 깊다, 머리 위로 한 뼘 모는 물이다라고 하는데 이 복수는 나의 것이라는 영화가 결말이 여러 개인 걸로 알고는 있는데 지금 영화가 만들어진 결말로는 류의 다리를 동진이가 아킬레스건을 잘라서 물속에서 허우적거리게 하는 걸로 하는 거잖아요. 혹시 그 두 개가 관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성인의 키로는
그냥 서면 되는, 서 있으면 죽지 않는 그런 얕은 물인데 자기 딸과 똑같이 좋게 하려는 그 동진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그 수밖에 없는 거죠. 굉장히 논리적인 규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수밖에 없다. 그래서 류는 아이가 죽는 걸 전혀 원치 않았고 아이를 좋아했는데 그게 구할 수 없었던 것도 그 이유고 또 예, 그 동진도 마찬가지로 눈에는 눈의 방법으로 복수를 하려고 하니까 그 수밖에 없다 것이었습니다.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생각나는 게 영어 자막을 보면 오역이 있어요. 아주 이 영화의 제일 결정적인 대사에서 난 네가 착한 놈인 걸 안다. 그러니까 내가 너 죽인 걸 이해하지. 라고 할 때 그러니까로 해야 되는데 그러나로 번역을 한 거예요. 멋이라고 해서 그것을 제가 미처 캐치하지 못한 채로 우리한테 대한 그대로 묻어버렸어요. 나중에 이렇게 알고 너무 그 원통해서 이 다음 영화부터는 정말 철저하게 이 자막 번역에 참여해서 번역하는 사람들을 몹시 괴롭히고 있습니다. 네. 네. 저 일단 제가 이 영화를 스크린으로 보게 해주셔서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먼저 앞서서 초록색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류의 상징색 같은 이제 붉은색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왜냐면 류는 이제 처음에는 흰색 계통 좀 이제 무채색 계열의 옷을 입고 있는데 이제 아이가 죽을 때 이제 누나가 죽을 때 그때 이후로 이제 붉은색의 셔츠, 이제 프리스 이렇게 입고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영화에서 이제 잔인한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그게 혹시 옷의 색깔에 대해서 류의 신경의 변화나 혹은 이제 감독님께서 이제 보여주고 싶었던 메시지가 따로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그게 6회 그러니까 동진 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동진에게 그 돈 가방을 들고 이렇게 해서 그걸 뺏는 그 시퀀스부터 기억나요. 제 기억은 그런데 정확하진 않아도 어떤 계기를 하나 정해서 그 이후로 좀 그런 강한 색, 그 붉은색을 좀 입히자는 얘기를 뒤쪽에서도 저맨 뒤에 계신 분 한번. 네. 네, 가장 좋아하는 영화를 가장 좋아하는 감독님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게 돼서 굉장히 영광입니다. 저는 이 영화를 개봉 당시에 청소년이어서 비디오 테이프로만 봤었는데 스크린으로 보게 돼서 너무 감격스럽고요. 질문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팽기사의 아들이 이제 병원에 갔을 때 동진이 보호자로 자처를 했고 그 이후에 아이가 죽었을 때는 모르는 척을 했었어요. 그 장면이 저는 봉준호 감독님의 괴물의 엔딩이 좀 오버랩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좀 괴물로 인해서 관객들이 위안을 받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어떠한 영감을 주셨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들었고요. 이런 점이 좀 궁금했고 그리고 마을버스 안에서 감독님의 젊은 모습을 보았던 것 같은데 그게 맞는지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 괴물 있어요. 며칠 후에 본 감독 만나기로 지금 물어볼게요. 그 전화를 받고 전화 잘못 하셨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강호 씨하고 그 것을 놓고 많은 대화를 했던 중요한 대사인데 자기가 물론 본의 아니 어쩔 수 없어서 회사가 너무 어려워지니까 해고할 수밖에 없었겠지만 당사자 입장에서 하지만 회계사라는 사람들은 결국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해고된 노동자들이 이 복지 시스템이 미비하니까 그렇게 막 그리고 이제 가부장적인 한국 전통 때문에 가족들을 다 데리고 그냥 자살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참 많았거든요. 그런 사회 현상을 반영한 정인데 그 어쨌든 자기가 해고한 결과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문제는 굉장히 큰 죄의식을 갖고 아이를 어떻게 살려고 노력을 하죠. 그때까지만 해도 공지는 좀 인간이었죠. 그런데 이 많은 일들을 겪고 나서 변모했고 이렇게까지 된 다음에는 더 이상 개의치 않는 거죠. 그는 완전히 달라진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 복수만 이룰 수 있다면 나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식으로 움직였던 사람이 마지막에는 그 투망돼서 무드려보고 삽질을 구덩이를 파고 있잖아요. 그리고 차가 나타날 때 약간 그 겁을 먹고 얘 들키면 어떡하나 하고 그런 표정을 연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딸이 죽었을 때 그냥 세상이 다 무너진 것처럼 생각하고 자기 미래 따위는 관중에도 없는 사람이었지만 차츰 현실적으로 돼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묻어버리고 자기 범죄를 잊고 그리고 행기사의 아들 그런 사람만 모르고 그냥 잘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식으로 아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그 전화 잘 먹고 오셨습니다라는 그 한마디가 제게 있어서는 이 영화 전체에서 가장 장려한 순간입니다. 예. 저쪽에서 뒷줄 받으세요. 저는 이 영화가 소재도 그렇고 찍은 방식도 굉장히 관객들을 많이 믿은 용기가 있는 영화라고 생각하는데 외람된 말씀이시겠지만 근데 당시에 그런 용기를 준 그런 동기가 있다면 그것이 뭐 감독님 안에서 나온 건지 아니면 어떤 사람이 계속 감독님을 좀 응원을 하셨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예, 그건 대답이 너무 쉬워요. 그 JSA라는 영화의 성공. 중 선무대예요, 이 영화. 그게 그 당시에 이제 1000만 영화는 없었던 때였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때까지는 한국 영화의 기록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넘버원 흥행 감독이었기 때문에 말하자면 김용화 같은 존재였거든요. 그래서 그걸 믿고 좀 용감한 영화를 할 수 있었죠. 이때 아니면 못한다는 생각이었어요. 이런 영화. 이 작품, 이 각본은 시놉시스 형태로 여러 해 전부터 제가 가지고 다녔던 많은 제작자에게 이런 영화 투자해달라고 제작해달라고 보여주고 수십 명에게 보여주고 모조리 필자를 가진 기획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많이 못한다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 JSA의 흥행에 제일 큰 그 기여를 했던 송강호, 신하균 이두 배우까지 이제 얻었으니까 이게 투자도 될 수 있고 똑같은 CJ라는 회사니까 CJ에게 큰 돈을 벌어줬잖아요. 영상이 이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운데 거는 입으신 분 많이 좀 받아주십시오. 여기.
그 질문이 동진이랑 유랑 갈수록 이제 동일시 돼가잖아요. 서로 집에 찾아간다던가 서로 각자 3명을 직접적으로 죽인다던가 하다가 이제 둘 다 죽었는데 이제 동진이 죽을 때 그 배를 만지는데 왼쪽에 상은은 안 물어 있고 멀쩡한 오른손에만 이제 피범벅이 되는데 이제 약간 이 둘이 너무 각자 할당된 복수의 양을 넘어서서 그래서 죽은 것인가 하는 것이 제 질문.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해봤습니다. 질문 한 2개 정도만 더 받아보겠습니다. 그 질문이 저쪽에 여기 좀 보세요. 두 손 드세요, 두 손. 죄송합니다. 다음에 드릴게요. 똑같은 비슷한 패턴으로. 네. 그 배우분들이랑 얘기를 많은 대화를 하시고 그다음에 시나리오가 수정될 수도 있다고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화하시는 건지 방법에 좀 공감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그냥 질의응답식으로 모르는 거를 설명을 많이 해주시는 편인지 아니면 그냥 뭐 배우들의 아이디어 같은 걸 내면 그걸 많이 수용해서 수정을 하시는 편인지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궁금합니다. 프로페셔널 영화인으로서 전문적인 기법이랄까 그런 진짜 술을 술을 마시면서 저들도 젊었기 때문에 거의 매일 마시다시피 했고 그때 이제 그냥 몇 시간을 마셔도 계속 영화 작품 얘기만 하는 것이 송강호 씨의 그 특징이에요. JSF였는데 정말 다른 얘기는 하나도 안 하면서 정말 재미없면서 오로지 이제 지금 찍고 있는 이 작품에 관한 이야기만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각본 단계에서부터 정말 시시콜 거의 모든 걸 얘기하죠. 지금의 뭐 단어 하나, 뭐 대사의 뭐 하나, 그리고 자기 캐릭터 아닌 것에 대한 남의 캐릭터에 관한 얘기도 하고, 물론 우리의 신하균 씨는 과묵한 친구입니다. 주로 듣는 편이지만 신하균 씨는 좀 특이해요. 그러니까 뭘 이렇게 하자고 하면 일단 하고 가요. 왜요? 전 이해 안 돼요. 이런 말은 절대 안 해요. 일단 하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면 저렇게 뛰어난 배우도 뭔가 이상하네 라는 생각이 들면 그건 내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좀 어색해 보인다. 왜 그럴까? 그럼 이제 그때는 한균 씨도 이제 말문이 트이고요. 그래서 그 현장에서 대화를 나누게 되고, 이 작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JS의 큰 성공 직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그 배우들 그대로 와서 찍었기 때문에 영화의 분위기는 전에도 촬영 현장의 분위기는 아주 굉장히 행복하고 소풍 다니는 것 같이 즐거운 그런 현장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또 자연 환경에서 찍은 장면들도 많고, 다들 흥행에 엄청난 압박을 별로 느끼지 않으면서 각자 그냥 그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놓고 논쟁을 하기도 하고 또 의기투합하기도 하면서 찍었습니다. 네. 그 대사 중에 좋은 유괴가 있고 나쁜 유괴가 있다는 대사가 있는데, 그게 그 복수 3부작에 3부작인 친절한 문자씨도 나오는데, 그게 나중에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3부작을 계획하셨는데 계획하시면서 만든 것인지 궁금하고요. 복수 누나의 것이랑 친절한 문자씨는 블루레이가 나오지 않았는데
혹시 앞으로 미래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우선 그러니까 올드보이를 제작 발표할 때 이제 계획했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세 번째 영화인 친절한 씨가를 각본을 쓸 때 일부러 우승라이더스의 이게 이제 하나의 묶음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려고 그래서 아시다시피 그 다른 배우들이 캐미오 출연을 많이 했잖아요. 친절한 씨에 그런 것처럼 대사도 일부 가져다가 써먹었죠. 블루레이는 그거 참 문제예요. 뭐 사연이 있어요. 저는 플레인 아카이브라는 회사에서 만든 것을 좋아하고 CJ는 CJ가 하는 게 있고 그래서 서로 만족하는 그런 방식으로 블루레이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참 토론 중입니다.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또 안경 쓰신 분. 네. 네, 영화 정말 잘 봤습니다. 저는 부끄럽게도 오늘 이 영화를 처음 봤는데 아직까지도 전율이 가시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정말 좋은 영화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 질문은 이제 이 영화를 만드실 때랑 이제 뭐 지금도 그동안 많은 영화를 만들어 오셨는데 그때와 지금 이제 감독님이 스스로 많이 변하셨다고 느끼셨는지 이렇게 느끼신다면 어떤 점이 가장 변하셨다고 느끼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변한 거 별로 못 느낍니다. 저처럼 지금도 대중영화를 만드는 상업영화 감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러니까 영화는 많이 다르게 보이겠죠. 근데 그때의 그 소재에 맞는 형식을 고민해서 선택한 결과들이라는 점에서는 같다는 거죠. 그래서 말하자면 리틀 드러머걸은 이 영화하고는 정말 달라 보이지만 접근 방식은 늘 똑같은 거고 그래서 언젠가 될지 몰라도 뭔가 또 이렇게 좀 건조한 하드보일드한 그런 접근을 필요로 하는 그런 이야기가 떠오른다면 또 이런 영화를 만들 수도 있겠죠. 지금 다시 오랜만에 보니까 이런 영화를 다시 만들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됐는데 뭐 결론사가 저도 조금 말을 한동안 보태고 싶은데요. 이 복수는 나의 것하고 올드보이하고 이제 친절한 것이 흔히 말하는 세간의 복수 3부작인데 그 중요한 점이 하나 다시 한번 여기서 리마인드 중요한 지점이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수는 원래 반선적인 원인과 결과가 있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그렇게 많이 그렇게 환원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원인과 결과. 대중영화의 가장 기초하고 있는 그런 이윤법칙 구도인데 그걸 어떻게 변형시킬 거냐가 이런 가설인데 제가 볼 때는 복수는 나의 것은 그거에 관한 가장 급진적인 뒤틀림 시도였던 생각이 듭니다. 현실이 사실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고 굉장히 복잡하고 중충적이고 이런 것들을 거의 모든 상황에서 다 어떤 해프닝처럼 그릴 때도 있고 부재하게 그릴 때도 있고 이게 뭐 지금은 얘기를 안 하시는데 옛날에는 뭐 그로테스크과 뭐 이런 표현 쓰지 않았어요 개봉할 때는. 저 형사 반장 역을 한 이대현 배우가 이 영화를 놓고 한마디로 그로테스크하다, 그로테스크하면서 우스꽝스럽다 그런 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떤 되게 복합적인 중심적인 현실을 다루는 복수를 하려고 했으나 그 과정에서 많은 삶과 현실의 그런 것들이 단편들이 계속 건져 올려지는 그런 유형의 서사와 스타일이었거든요. 그걸 요즘은 점점 더 자주 볼 수 없다는 게 좀 안타깝고 형자 입장에서는
그러면서 이 영화의 가치가 다시 새삼 다시 보면서 거듭점 느끼게 되나요? 저는 그런 마무리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 박 감독님 마무리 말씀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그 목수 3부작이라는 기획을 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고 또 하나가 있는데 3부작이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올드보이는 알겠고 그 다음에 만들어질 이제 친절한 강자씨도 이제 잘 나오고 흥행을 잘 하게 되면 그것도 알겠다. 근데 3부작인데 하나는 뭐지? 그러면 흥행은 안 됐는데 옥순 나이것이라는 영화가 있었대 라고 하면서 그것을 좀 찾아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3부작이라는 이름을 굳이 만들어 붙였던 것입니다. 그만큼 저한테는 중요한 작품이고 그 기대만큼 많은 관객이 오지 않아서 섭섭했던 작품이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그랬지만 좀 긴 생명력을 갖고 이장님처럼 오랫동안 좀 다음 세대를 거듭해가면서 또 외국에서도 그런 식으로라도 올 수 있는 그런 영화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그 자리에 이 영화를 촬영하신 김병일 촬영 감독님이 와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인사 박수 한번 쳐주시면 네, 끝까지 나와서 경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박철호 감독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